올해 덮치는 IMF보다 더 강한 경제 위기가 온다. IMF보다 더 끔찍한 대공황급 위기가 시작됐다. 같은 경고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뛰고 수출은 줄고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진 듯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한둘이 아닌 시점이라 불안감이 커지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더군다나 집값이 계속 폭등하면 어떡하냐, 아니면 폭락하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늘어난 가계부채는 누가 책임지냐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댓글 속에서도 뭐가 문제냐, 나란일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정치인들은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찌 감당하냐 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올해 경제 위기가 IMF보다 더 강하게 닥치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하는지, 주요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 강원대학교 이현웅 교수께서 제발 부동산 부양책이나 빚내는 정책으로 위기를 덮으려 하지 말자라고 강하게 일침을 놓으셨는데, 이 내용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위기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는 외환 보유액이 고갈되면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어 수입조차 못하고 국가 부도로 이어질 뻔했지요. 하지만 그 시절엔 가계 부채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하진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부채가 많았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외화부채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하나, 기업 부채도 여전히 많고, 둘, 가계 부채가 전 세계 최상위권이고, 셋, 정부 부채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결국 삼중고를 겪는 셈이지요. 이현웅 교수님은 이건 마치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까지 앓는 상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단순히 독감 정도면 치료하면 되는데 이미 온몸에 문제가 퍼졌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세책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양극화 같은 거대한 흐름이 뉴노멀이 되어버렸고, 이 와중에 한국은 내수 침체, 가계부채, 저출산 고령화, 교육 문제 등이 중첩되어 경제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치권은 부동산을 억지로 부양하거나 건설사 부도를 막으려고 국민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니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처럼 댓글에도 건설사 부도나게 그냥 둬야 한다. 과거에도 건설사만 배불리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부동산, 그거 다 감당 못한다. 지금도 세수 부족의 나라빚 폭증인데 온갖 거칠의 예산에 돈 펑펑 쓴다 하시며 분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IMF 시절엔 기업들이 주로 부채로 망했지만 지금은 서민들에게까지 빚을 짐지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 영끌에서 아파트 사기, 이런 문화가 만연했었는데 이자가 급등하니 버티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풀어 유동성을 높여 경기 부양을 시도했는데 그 후유증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올리니 대출 이자는 치솟고 소비가 위축되니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건설사도 분양이 안 돼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지고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럼 왜 정부가 건설사를 막아주는가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연계된 협력업체, 하도급 회사, 근로자들에게도 연쇄 타격이 가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으니 정치인 입장에선 가능하면 어떻게든 막아보자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현훈 교수님은 이제는 어렵더라도 망할 건 망하게 두어야 한다. 구조조정 없이 세금으로 자꾸 살리면 나중엔 감당조차 안 된다고 일침을 놓으셨지요. 예전에 한 철학자가 곪은 상처는 째서 고름을 빼야 한다. 안 그러면 더 큰 상처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런 경고는 이현훈 교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고문을 지낸 어떤 인사도 전 세계적으로 중상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서로 수출만 하려 하고 수입을 안 받아들이며 관세를 높이는 식으로 국가 이익을 챙기면 언젠가 대공황 같은 경제 혼란이 온다.
라고 경고한 적이 있죠. 세계화가 거꾸로 흘러가고 탈세계화를 넘어 아예 분절화로 치닫는 모습이 우리 수출 주도형 경제엔 치명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가 과감히 중장기 경쟁력을 키우는데 예산을 써야 하는데 지금 정치는 부동산 부양책이나 건설사 지원, 복지, 포퓰리즘 등 단기 인기 영합 정책만 선호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IMF보다 더 큰 쓰나미가 온다는 분석이 결코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 IMF 때보다 부채 상황이 훨씬 복잡하고 서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점이 달라서 한 번 터지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독자 댓글 중에도 공무원과 국회의원 수부터 줄여야 한다. 정치인들, 관료들이 알아서 세금으로 다 막아주는 척 하는데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낸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럼 우리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현은 교수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해법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하나, 부동산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해온 거품을 더 키우면 언젠가 그 버블이 터질 때 파장이 훨씬 커진다. 둘, 그럼 부동산 급락이 무섭다고 해도 망할 건설사는 망하게 두어야 한다. 이미 암덩어리가 곳곳에 퍼진 상태인데 계속 마취제만 놓으면 더 크게 번진다는 거다. 셋, 나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정치권에서 지자체까지 돈 더 풀겠다는 식의 소모성 예산을 막고 핵심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R&D에 집중하는 것. AI나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넷, 무리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정부가 억지로 풀어주는 정책은 지금 당장 인기 없겠다는 생각일 뿐 장기적으론 부채 폭탄이 된다. 다섯, 공무원과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토건 사업이나 콘크리트 예산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댓글에도 온갖 지역의 뒷담한 건축물 놀고 있는 공무원, 예산만 먹는 기관들을 살펴보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섯,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치권이 기득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 경제 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 자꾸 금리만 올리고 내리는 걸로 이 문제를 다 막으려 하면 결국 한계가 온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해법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하도 오래전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정작 정치인이 결단해야 할 부분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용감하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 사이 서민들은 높은 물가와 이자, 낮은 임금,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에 허리가 휩니다.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한번 무너지고 다시 재정비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빚더미로 지탱한 경제는 언젠가 쓰러진다. 너무 오래 미루면 파탄이 더 커진다는 거죠. 예전에 한 신문 기사에서도 고름은 짜야 한다. 너무 오래 숨기면 골마서 결국 더 크게 터진다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망해라, 망해라라고 놔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국가가 완전히 망하면 더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뒤따르니 일정 부분은 부채를 구조조정하면서도 필요한 기업엔 어쩔 수 없이 자금 지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죠. 예컨대 예전에 IMF 때도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책임 추궁 없이 쉬쉬하며 넘어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왜 건설사만 매번 세금으로 살려주냐, 소상공인은 지원 못 받고 빚만 늘어난다 같은 원성이 나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무역 분절화, 중상주의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모두 자국 이익 보호에만 골몰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거나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이래저래 치입니다. 거기다 중화권 시장도 불안정하고 일본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지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결국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만한 돌파구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은 교수님은 유연한 사고와 혁신, 기술 투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층의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제대로 지원하고 노인 복지만 늘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 정치권은 조기 선거, 포퓰리즘, 부동산 이익 카르텔 등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지자체장은 이번에 당선되면 집값 20%더 올리겠다며 돈 없는 서민들 눈에는 황당한 공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 댓글로는 나 참, 집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현금이 없다. 마트 가기도 겁난다 하소연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렇게 괴리가 심하니 위기가 더 심화된다고들 말하죠. 교수님 말씀이 옳다면 결국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제 위기는 IMF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깊이 박혀 있어서 한두 해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야기하듯 길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 작은 반등이나 버블 반짝 상승이 있겠지만 전반적 흐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만 하면 소비가 더 줄어들어 악화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 낙관론에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산시장 거품이 터지고 부동산 값이 크게 요동치고 여러 기업이 부도날 수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도 자기만의 길을 찾는 사람은 살아남겠죠. 결국 개인적인 차원에선 빚을 함부로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증권사 신용투자 같은 도박은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셋, 비용 절감과 현금 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싶어도 갑작스러운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치니까요. 넷, 내 직업이나 사업이 위기에 취약한 구조라면 미리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 정부가 제대로 못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정보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간단히 맺어보겠습니다. 하나, 오래 덮치는 경제 위기, IMF보다 더 무섭다고 경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부채 구조, 세계 경제의 중상주의 흐름, 국내 정치의 단기적 인기 영합,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둘, 부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건설사를 비롯해 부실 기업은 원칙대로 구조 조정하고 국가 예산도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모읍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인기 영합적 정책을 남발하면 골음이 깊어져서 언젠가 더 큰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셋, 그러면서도 지나친 공포를 악용하는 말만 듣는 건 금물입니다. 실제로는 특정 산업에선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과도한 빚이나 투기는 자제하고 현금 유동성이나 확실한 기술 기반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넷, 국회나 지자체, 관료들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치가 낮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뭔가 폭삭 망해야 겨우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댓글이 있을 정도니까요. 다섯, 결국은 우리 개개인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투표부터 일상생활까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보와 지식을 모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면 결국 내가 낸 세금이 이상하게 쓰이고 내 재산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니까요. 여기까지 IMF보다 더 끔찍한 대공황급 위기가 왜 시작됐다고들 하는지 이현은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물론 모든 예측이 다 맞을지 실제로 어느 정도로 터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안이하게 생각하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오히려 부정적 전망을 귀 기울여 들어봐야 우리가 더 꼼꼼히 대비할 수 있겠지요. 오늘도 길고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와 정치가 격변하는 시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할 듯합니다.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준비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 부디 지금의 이 어려움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